안녕하세요. 가족인 줄 알았더니 실은 실체가 추악하기 그지없었던 놈을 내쫓아버린 40대 여자입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말 있죠? 저는 슬프게도 그 말을 얼마 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남편이란 인간을 통해서 말이죠. 이렇듯 속내 검은 배신자들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를 널리 퍼뜨리고 싶어 저는 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꼭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전 어릴 적부터 저보다 5살이나 어린 남동생과 우애가 무척 깊었습니다. 동생은 누나 누나 하며 저를 굉장히 따랐고 저는 그런 착한 동생을 많이 예뻐했죠. 저와 동생 모두를 끔찍이 사랑하셨지만 특히 남동생에게 애틋함이 있었던 부모님은 그런 제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부모님은 절 낳은 뒤 아이를 2번이나 유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얻은 동생에게 남다른 애틋함이 있으셨던 거예요. 야, 니들 저번에 나한테 2번 다시 안 그러겠다더니 또 몰려와서 내 동생을 괴롭히고 있어? 니들 누나한테 진짜 혼나볼래? 으아, 윤재네 누나다. 아니에요, 누나. 우린 그냥 윤재랑 놀고 있었던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니들 내 동생 돈 뜯으려고 한 거잖아. 누구부터 혼나볼래? 어? 죄송합니다. 진짜 2번 다신 윤재 안 건들게요. 약속할게요. 또 한 번 나한테 걸려봐. 그땐 진짜 목 울대를 확 찌그러뜨려 버릴 거야. 동생은 고등학생 시절에 키가 훌쩍 컸지만 그전엔 또래보다 많이 작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동생을 만만히 보고 괴롭히는 애들이 좀 있었어요. 심지어 중학교에 들어가선 좀 논다는 애들이 동생을 더 무시하고 괴롭히려 들었죠. 전 원래 중학생 때까지 핸드볼을 했었는데 딱 한 번이지만 대회도 나가봤던 선수 출신이었습니다. 키도 웬만한 남자애들만큼 크고 운동신경도 좋았던 절, 제가 운동을 그만둔 후에도 동네 애들은 무서운 누나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덕분에 전 동생을 몇 번이나 수월하게 도와줄 수 있었죠. 전 동생에게 듬직한 누나가 되어줄 수 있어서 기뻤어요. 윤재야, 역시 이 누나가 짱이지? 이 누나 완전 든든하지? 또 누가 괴롭히면 누나한테 다 말해. 내가 애야? 나도 이제 중학생인데 툭하면 누나한테 이르게? 어? 전에 누나가 최고라면서 엄지척하더니 우리 동생 변했네? 왜? 너 사춘기야? 이제 누나한테 막 틱틱댈 거야? 그게 아니고 나도 이제 어엿한 남자란 말이야. 누나 뒤에 숨는 게 아니라 나도 누나를 지켜주고 싶다고. 누나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꼭 내가 지켜드릴 거야. 그런데 이 의젓한 녀석이 언제 이렇게 컸는지 이런 기특한 말까지 하지 않겠어요? 정말 너무 고맙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은 어린 시절의 모습 그대로 정말 착하고 의젓한 동생이자 효자로 자랐어요. 저희 집은 제가 중학생 때 2층짜리 건물을 지어 그 건물 2층으로 이사했는데 부모님은 1층에 식당을 열어 함께 운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돕긴 했지만 동생은 어릴 때나 성인이 되어서나 한결같이 부모님을 아주 열심히 돕곤 했죠. 또한 힘드시지 않냐며 부모님의 발을 거의 매일 주물러 드리기도 하고 직장인이 된 후엔 돈을 모아 가장 먼저 한 일이 가족 여행을 떠나는 일일 정도로 동생은 정말 가족밖에 모르는 애였어요. 야, 윤재야, 이 누난 너만 보고 있으면 마치 내가 불효자가 된 것 같아. 나도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일도 돕고 열심히 하는데 널 보고 있으면 그런 내 효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니까. 요 착한 녀석. 에이, 또 그런다. 누나, 누나도 부모님께 엄청 잘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누난 부모님에게도 착한 효녀지만 나한텐 정말 영웅이자 최고의 누나야. 이런 착한 우리 누나를 대체 누가 데려가려나? 동생은 아주 다정한 남자가 자신의 매형이 됐으면 좋겠다고 늘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 정말 그런 남자와 나이 33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저는 당시 부동산 중개인으로
한 부동산에서 일하던 3살 많은 남편을 소개로 만났는데 키가 170이 약간 안 되던 남편은 저보다 키가 작았어요. 솔직히 전 남자 키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타입이었는데 오히려 남자 쪽에서 절 부담스러워 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자신은 키 큰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못 가진 걸 갖고 있다는 점이 제겐 굉장히 매력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전 키는 작지만 배짱과 배포만은 절대 작지 않아요. 그래서 전 제 겉모습으로 괜히 위축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마음가짐이 참 멋지시네요. 감사합니다. 저 경선 씨, 제가 오늘 애프터 신청하면 받아주실래요? 전 경선 씨가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물론 키도 키지만 외형보다 전 경선 씨의 그 당차고 강해 보이는 모습이 정말 멋져 보였어요.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당당한 데다 제 진가를 알아봐주는 남편에게 참 호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가져봤더니 사람이 또 그렇게 다정하고 서글서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저희 부모님과 동생도 그런 남편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고, 시부모님과 시동생 또한 좋은 분들이었죠. 그렇게 결혼한 후 전 곧장 연년생인 아들과 딸을 낳았어요. 아유, 이 서방이 아주 우리 집안 복덩이야. 손주들도 이렇게 순풍순풍 태어나고 요즘엔 정말 이게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인가 싶다니까. 아닙니다, 장모님. 오히려 저희 부모님이 집사람을 복덩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야 뭐 한 게 있나요? 애들 품고 낳느라 고생한 건 다 저희 집사람인데요. 제가 앞으로 아내에게 더 잘하면서 살아야죠. 양가 분위기도 우리의 결혼 이후 더욱 화목해지며 우리 늘어나는 행복을 기쁘게 누렸습니다. 그렇게 행복만 이어질 줄 알았건만 둘째인 딸이 돌이 지난 지 얼마 안 됐던 어느 날 저희 친정의 날벼락이 떨어지더군요. 바로 제 남동생이 신장암 4기 판정을 받은 거죠. 자꾸 네 앞에서 울어서 미안하다 윤재야. 근데 우리 아들 얼굴이며 손목이며 하루하루 말라가는 걸 보니까 이 엄마 눈에서 눈물이 멈추질 않는구나. 엄마, 윤재 잘 이겨내고 있잖아요. 우리도 같이 웃으면서 응원해줘야죠. 솔직히 너무 많은 전이가 되어 동생의 생존율은 굉장히 낮은 상태였어요. 투병을 시작한 동생은 하루하루 말라갔죠. 부모님은 가게 문까지 닫고 동생을 간병하셨고 저 또한 일을 다니고 아이들을 키우며 일주일에 몇 번씩 동생의 문병을 갔습니다. 마음 같아선 동생의 옆에 꼭 붙어 있고 싶었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을 남편에게만 맡겨둘 수가 없었던 거죠. 고맙게도 남편 또한 아이들을 데리고 그런 저를 따라 자주 문병을 가줬어요. 동생은 처음엔 기적처럼 조금 치료가 되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그리 쉽게 찾아오지 않더군요. 동생은 점점 아무런 치료 효과를 보지 못했고 원망스러운 암덩어린 동생의 몸을 하루하루 잠식해 갔어요. 그 와중에도 동생은 가족들 앞에서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더라고요. 윤재야, 아프면 아프다고 찡그리기도 하고 우리한텐 짜증도 내도 돼. 괜히 우리 위한다고 참고 그러지 마. 난 정말 괜찮아, 누나. 다들 이렇게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오히려 모두에게 난 너무 미안해. 다들 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잖아. 우리가 힘든 게 중요해? 넌 왜 이렇게 항상 착해 빠졌어? 어머니 아버지랑 누나 닮아서 그렇지. 그렇게 착했던 동생은 결국 투병을 시작한 지 9달 만에 하늘로 떠났습니다. 의식이 있던 마지막 순간 동생이 남겼던 말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어요. 부모님과 제게 차례차례 마지막 인사를 했던 동생은 마지막으로 제 남편에게 가족 모두를 부탁했죠. 매형, 매형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부모님하고 누나를 꼭 잘 부탁드려요. 특히 우리 누나, 겉만 저렇게 강해 보이지 속은 여리고 착한 사람인 거 아시죠?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가족을 향해 하던 걱정, 그게 바로 동생의 유언이었어요. 그렇게 동생은 겨우 32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죠. 동생이 떠난 후 정말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이 밀려오더군요. 그런데 저도 저지만 문제는 부모님이었어요. 부모님은 처음엔 너무 어린 나이에 떠난 동생의 부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금까지 전폐하셨습니다. 엄마, 아빠, 이러다 진짜 큰일 나요. 왜 밥은 고사하고 물도 한 잔 안 드시려고 하세요? 자식을 앞세운 부모가 무슨 자격으로 밥을 먹는단 말이냐? 아빠,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럼 남은 저는요? 두 분 다 이러다 건강이 나빠지기라도 하시면 전 어떡하라고요? 제발 남은 두 분이라도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저도 버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분이 이러시면 하늘에서 윤재가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그 가족밖에 모르던 착한 애가요. 두 분이 이러시면 윤재도 눈 편히 못 감아요. 가뜩이나 고통스러워하다 떠난 윤재, 이제라도 편히 쉴 수 있게 해줘야죠. 집사람 말이 맞아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죽 끓였으니까 제발 두 분 다 딱 세 숟가락씩이라도 좀 드셔보세요. 그런 부모님이 걱정되어 저는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자주 부모님을 찾아뵀습니다. 남편도 그런 제 옆에서 두 분의 기분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 많이 노력해 줬어요. 또한 평소 저희 부모님과 명절마다 선물을 보내며 가끔 안부 전화도 주고받던 시부모님도 저희 친정까지 찾아와 두 분께 위로를 건네주시더라고요. 똑같이 자식을 둔 부모로서 두 분께 무슨 말을 더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남은 자식을 위해 산 사람은 살아야죠. 세월이 조금씩이나마 사돈 총각을 가슴에 묻게 해줄 겁니다. 사돈을 위해 그렇게까지 해주신 시부모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 모두의 노력에 부모님은 조금씩이나마 다시 기운을 차리시더군요. 두 분은 세 달쯤 뒤부턴 장사도 다시 시작하실 만큼 많이 기운을 되찾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번엔 아빠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졌습니다. 어느 날 엄만 제게 전화해 일상 대화를 나누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근데 있지, 요즘 네 아빠가 좀 이상하다. 요즘 자꾸 뭔가 깜빡깜빡 하는 것 같더니만 어젠 글쎄 집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났대. 또 며칠 전엔 장사를 하는 중에 밑반찬을 담으라니까 갑자기 사람이 멍한 거야. 바쁜데 안 돕고 뭐 하냐고 채근하니까 네 아빠가 뭐라는지 아니? 반찬을 어떻게 담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멍해졌었대. 정말요? 걱정이네요. 병원에 모시고 가봐야 하나? 설마 아빠 치매 증상은 아니겠죠? 에이, 가끔 그럴 때만 빼면 멀쩡한 양반이 무슨 치매. 아직 네 아빠 나이도 64밖에 안 됐는데 엄마가 보기엔 아마 아직 윤재를 보낸 충격에서 많이 못 벗어나서 그런 것 같아. 엄마도 아직도 자다가 벌떡벌떡 깨서 윤재 방으로 달려가 보곤 해. 혹시 여태까지 악몽을 꾼 거고 윤재가 아직 살아있는 걸까 봐. 에휴, 나도 이런데 네 아빠는 오죽하겠니. 엄만 별일 아닐 거라고 말하셨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더군요. 그 뒤로 전 친정에 갈 때마다 아빠를 더욱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리고 사소했지만 아무래도 이상한 치매 전조 증상들을 몇 번이나 목격하게 됐죠. 저기, 저기야. 네? 저 부르신 거예요, 아빠? 그래. 아, 왜 갑자기 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니? 머리가 진짜 어떻게 됐나? 아이, 그래. 경선아. 근데 저기 뭐야? 저기는 언제 다 돼? 어머나, 우리 아빠 이젠 딸내미 이름까지 까먹고 막 그러시네. 근데 또 뭐가 저기예요? 그거 있잖아, 왜 그거? 아, 그래. 국. 국 다 끓였냐고? 아빠 너무 배고프다. 아빤 자꾸만 물건을 지칭하지 못하고 이거, 저거, 그거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심지어 한 번은 제 이름까지도요.
잠시나마 기억을 못 하신 거죠. 또 가끔은 최근에 있었던 일을 깜빡이 아니라 아예 까맣게 잊어버리기도 하셨어요. 근데 여보, 저건 뭐야? 뭐 저거? 아이 저거 얼마 전에 당신이 새로 산 공기청정기잖아. 내가 샀다고? 아유 언제? 어머, 이 양반 좀 봐. 집안 공기가 탁한 것 같다면서 당신이 직접 인터넷으로 주문한 거잖아. 나한테 가격은 이게 싼데 모양은 이게 예쁘고 기능은 또 이게 좋고 하면서 제품들 비교까지 했던 거 기억 안 나? 이렇게 다 들으니까 생각나지? 당신이야말로 꿈꾼 거 아니야? 아무리 내가 깜빡깜빡해도 그렇지. 그런 걸 내가 잊겠어? 그럼 저 공기청정기는 하늘에서 뚝 떨어졌게? 자신이 직접 공기청정기를 사신 일, 식당의 식자재 거래업체를 바꾼 일 등 아빠는 마치 기억이 잠시 삭제된 것처럼 행동하시더군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전 얼른 아빠를 모시고 치매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결국 아빠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시고 말았죠. 아무래도 아빠의 치매는 너무 아끼던 동생의 일이 발단이 된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중병이라도 걸릴 것이지. 이 나이에 벌써 치매가 웬 말이란 말이냐. 나 자신도 잡아먹고 가족들까지 다 잡아먹는다는 그 무서운 병을 왜 하필 내가 걸린단 말이야. 여보, 나 이제 어떡하면 좋아. 괜찮아, 여보. 그래도 아직 초기라잖아. 지금부터 약 잘 먹고 관리도 잘하면 될 거야. 내가 도와줄게. 아빠, 저도 있고 여기 이서방도 있잖아요. 우리가 절대 아빠 치매 더 심해지게 안 놔둘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치매 판정을 받은 아빤 눈물을 흘리며 두려워하셨습니다. 어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이 치매라더니 그 말이 어떤 건지 그제야 뼈저리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정말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갔어요. 왜 자꾸 이런 불행이 친정에 찾아올까 싶은 마음에요. 아빠, 오늘 약 잘 챙겨 드셨어요? 제가 사다 드린 영양제는요? 엄마랑 운동은 다녀오셨고요? 아이고, 그래. 약도 먹고 영양제도 먹고 네 엄마랑 출근 전에 동네 약수터도 한 바퀴 돌고 왔다. 안 그러면 네가 득달같이 잔소리를 할 텐데 이 아빠가 오죽 알아서 잘했을까. 혹시라도 하루쯤은 까먹으실 수도 있으니까 확인차 전화드린 거예요. 참 잘하셨어요, 우리 아빠. 내일 우리랑 계곡 놀러 가시기로 한 거 안 잊으셨죠? 계곡물에 담가 먹을 수박도 튼실한 걸로 사놨으니까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아빤 열심히 치매약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직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었지만 치매는 초기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기에 전 아빠를 열심히 챙겨드렸어요. 뇌 건강과 치매에 좋다는 영양제, 건강식품 등을 잔뜩 사다 드렸죠. 엄마도 아빠의 식습관 개선을 위해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또한 치매엔 운동도 중요하다는 말에 두 분은 식당에 출근하기 전 매일같이 근처 약수터로 운동도 가시더라고요. 그 외에도 전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을 주말에 자주 찾아뵈며 나들이도 많이 나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모두의 노력 덕분인지 아빠의 치매는 오래도록 증상이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을 이기지 못하는 법이더군요. 아빤 동생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쯤 지난 후부터 치매 증상이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위험한 사고를 치셨던 건 아니지만 아빤 점점 멍해지고 증상이 심해지셨습니다. 아빠, 저 짐이 많아서 그런데 문 좀 열어주세요. 예, 네 아빠 이제 집 비밀번호 아예 기억 못해. 그래서 나 없인 혼자 외출하고 돌아오는 것도 힘들어한다. 비밀번호 엄마가 칠게. 잠깐만. 자꾸 집 비밀번호를 잊던 아빤 아예 혼자 집을 드나드시는 일을 힘겨워하게 되셨어요. 또한 치매 환자는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아빠는 자꾸 집의 바닥을 닦으셨죠. 왜 이렇게 바닥이 더러운 것 같지? 여보,
집 청소 언제 했어? 당신이 1시간 전에 죄다 닦았잖아. 내가? 그랬어? 그래도 바닥에 아직 먼지가 좀 많은 것 같네. 내가 좀 닦아야겠어. 형선아, 거기 물티슈 좀 다오. 아빠, 자꾸 바닥 닦는다고 손에 물기 많은 거 묻히시니까 손끝이 다 갈라졌잖아요. 차라리 제가 닦을게요. 내버려 둬라, 경선아. 지금 말려도 네 아빠 어차피 또 그럴 거야. 대신 엄마가 열심히 손에 핸드크림이니 연고니 자주 발라주고 있어. 난 덕분에 집 청소는 덜 해도 되니 얼마나 좋니. 네 아빠가 늙어서 나 호강시켜 주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이렇게 그 말을 실현시켜 준다 얘. 네? 아휴, 엄마도 참. 그래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죠 뭐. 역시 우리 아빠가 최고네. 아빠의 치매가 심해졌다고 울상만 지으며 살 수는 없으니 우린 이렇게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즐겁게 지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절대 웃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건 바로 자꾸만 기억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던 아빠가 제 동생을 찾으실 때였죠. 예, 경선아, 윤재는 어디 갔니? 아까부터 아무리 불러도 안 보인다. 네? 윤재요? 그래. 내가 저번에 인터넷으로 뭐 좀 하나 찾아달라고 부탁했었는데 얘가 그 뒤로 통말이 없네. 윤재 아까 일이 있어서 좀 나갔어요. 이따 들어오면 물어보세요. 그래? 이놈이 어딜 가면 간다고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하고. 알겠다. 아빠, 새 옷 입으셨네요. 예뻐라. 엄마가 사주신 거예요? 아니, 우리 윤재가 사다 줬지. 이번에 보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손님들한테 실컷 자랑도 했다. 우리 아들이 사다 준 옷이라고 말이야. 아빠는 과거의 기억에 갇혀 동생을 찾기도 하고 엄마가 사주신 옷을 입고 동생이 과거의 옷을 선물해줬던 기억을 떠올리기도 하셨어요. 이미 엄마 혼자 운영하고 있었던 식당 손님들에게 자랑했다는 말까지 하시면서요. 그럴 때마다 가족들은 떠난 동생이 떠올라 눈물을 꾹꾹 찍어내곤 했죠. 증상은 그렇게 서서히 심해지더니 아빠는 점차 사람도 잘 못 알아보시게 되시더군요. 사돈어른, 건강은 좀 어떠세요? 아, 누구세요? 죄송해요, 사부인. 저희 남편이 이젠 사람을 잘 못 알아볼 때가 많아서요. 그나마 좀 알아보는 건 자주 보는 저랑 딸의 부부 정도예요. 손주들 이름도 자꾸 까먹거든요. 감사하게도 친정에서 20분 정도 거리에 사시던 시부모님은 가끔씩 친정에 찾아가 서로 안부를 나누곤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아빠도 아빠를 돌보던 엄마도 걱정이 되신다면서요. 전 그런 시부모님께 너무 감사해 최대한 시간을 내어 자주 찾아뵙고 더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었죠. 하지만 그런 자신의 사돈들도 이젠 거의 알아보지 못하고 집에 혼자 두기가 걱정될 정도로 아빠의 치매는 심해지셨습니다. 결국 엄만 장사를 하는 동안 아빠를 치매 노인 돌봄 주간센터에 보내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 시기쯤부터 남편은 부모님께 곤란한 제안을 자꾸 하기 시작하더군요. 장인어른, 장모님, 이 건물 팔아서 오피스텔 건물이든 뭐든 새로 올리면 그 차익이 엄청날 거라니까요. 요즘 이 주위에 개발도 많이 되고 신축 오피스텔이나 빌라도 많이 세워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사람들 다 아주 큰 수익을 봤대요. 오피스텔 건물 하나만 올려도 받을 월세가 빵빵할 거예요. 장모님 힘들게 식당 장사도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낡은 건물은 이제 그만 허물어 버리세요. 네? 남편은 부모님이 사시는 아빠 명의의 2층짜리 건물을 팔자고 제안했던 겁니다. 남편은 제가 41살 때 드디어 자신의 부동산을 차렸는데 생각보다 부동산 수입이 막 좋진 않았어요.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 정도는 아니었기에 전 괜히 전전긍긍해하고 아쉬워하는 남편에게 그 정도로 만족하라고 말했었죠. 남들은 부동산 차려서 건물도 몇 채나 사고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왜 나만 고작 이 정도에 만족해야 돼? 내가 이러려고
남들이 직장 다니고 커리어 쌓고 할 때 공인중개사 돼서 부동산 바닥을 굴렀는 줄 알아? 난 어릴 적부터 가난하게 살아서 언젠가 꼭 떵떵거리고 살고 싶었단 말이야. 꼭 돈이 넘치게 많아야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 물론 돈 많이 벌면 좋지. 많이 벌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고. 근데 당신이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만족하면서 살자고 말한 것뿐이야. 하지만 남편은 부동산을 차리며 떼돈을 벌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어떻게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발로 뛰고 영업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소득이 없었는지 이번엔 부모님의 건물이라도 이용해 돈을 벌고 싶어 했던 거예요. 부모님이 새 건물을 올리면 중개를 독점한다든지 건축사를 소개해주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라든지 하는 것들을 말이죠. 하지만 이전에도 자주 다른 부동산에서 건물을 팔라는 전화를 받으셨던 엄만 완강히 거절하셨어요. 나랑 우리 남편은 이 건물을 허물 생각이 절대 없어. 이 집은 우리 윤재의 흔적이 모든 곳에 묻어 있는 곳이야. 우린 이 집에서 눈을 감을 생각이네. 그러니 그만하게. 장모님, 이건 진짜 일확천금할 기회를 놓치는 거라니까요. 저기 장인어른 생각은 어떠세요? 이 낡은 집 말고, 그래, 저희 집에서 사시는 건요? 아니면 장모님, 장인어른, 차라리 여길 어마어마한 차익을 남기고 팔아버리세요. 전 가운데서 딱 중개 수수료만 챙기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장인어른, 여기 말고 더 편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난 이 집이 좋아. 난 여기서 살 거야. 남편은 그 건물을 새로 올리거나 아예 팔아버리자는 제안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완강하셨어요. 제 동생의 흔적을 아무것도 지우고 싶어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심지어 당시만 해도 가끔은 멀쩡할 때도 있으셨던 아빠도 그 집을 절대 떠나고 싶어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부모님이 거절을 하셨는데도 남편은 잊을만 하면 그 얘기를 계속 꺼내더군요. 나중에 치매가 좀 더 심해진 아빠는 싫다는 말을 하실 때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아예 못 알아들으셔서 그저 웃으실 때도 있었어요. 사위를 예뻐했던 아빠는 남편을 보면 이유 없이 웃으시는 일이 많았거든요. 장모님, 장인어른 보세요. 웃으시잖아요. 이거 좋으시다는 뜻 아니에요? 어차피 건물명인 장인어른 앞으로 되어 있는데 장인어른 뜻을 따르는 게 그만, 그만 좀 하세. 대체 이게 몇 번째인가?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지? 치매 걸린 자네 장인이 뭘 좋다고 하나?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하게. 분명 알아들을 만큼 말했는데 왜 이렇게 끈질긴 거야? 또 한 번만 더 말하면 나 그땐 정말 자네에게 실망할 것 같네. 아빠가 치매에 걸리신 지 8년쯤 됐던 어느 날에도 남편은 또 엄마 아빠를 설득하려고 들었습니다. 순 억지까지 쓰면서요. 그때 결국 엄마는 화가 폭발하셨더군요. 평소 치매 걸린 아빠를 많이 위해줬던 남편에게 엄마는 언성을 높인 적이 없으셨어요. 남편을 예뻐하셨으니 딱 그거 하나만 때를 쓰던 남편을 참아주셨던 거죠. 하지만 그날은 엄마도 결국엔 폭발을 하셨던 겁니다. 당신 진짜 엄마랑 내 말을 귓등으로 듣는 거야? 그 집은 나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부모님에겐 윤재와의 추억 그 자체인 곳이야. 그래서 절대 팔기 싫다고 하시는데 그깟 돈 때문에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내가 괜한 말로 엄마 좀 힘들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알겠어. 미안해.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에 저도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날 크게 풀이 죽은 남편은 그래도 그날부턴 건물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군요. 엄마가 화를 내니 이제야 포기했나 보다 하고 안심했죠. 혹시 남편이 친정의 마음이 많이 상했나도 싶었지만 남편은 자신이 큰 잘못을 한 것 같다며 오히려 전보다 엄마 아빠께 더 잘하더라고요. 여보, 나 오늘 장인 장모님이랑 셋이 저녁 식사하고 들어갈게. 당신의 애들이랑 저녁 먹어. 뭐? 또 우리 아빠 데리러 돌봄센터 갔었어? 어,
장인어른이 나 보면 되게 좋아하시잖아. 오늘 유독 부동산에 사람도 없어서 일찌감치 문 닫고 장인어른 모시러 갔었지. 특히 남편은 가끔 아빠를 직접 돌봄센터로 모시러 가기도 하고 주말에 엄마가 일이 있으실 땐 저 없이 아빠를 돌보러 가기도 해주더군요. 다음 주 주말에 동창회가 있으시다고요, 장모님? 어, 근데 난 그냥 안 가려고. 이 양반 혼자 집에 두고 나갈 순 없지 않은가. 엄마, 그럼 제가 와 있을 테니까 엄만 오랜만에 재미나게 놀고 오세요. 제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세요? 아니야, 당신은 그냥 집에서 쉬어. 나 혼자, 아니 애들이랑 같이 와서 장인어른하고 시간 보낼게. 뭐? 당신 혼자? 어, 뭐 어때? 난 장인어른하고 있는 거 좋아해. 그리고 당신 요즘 회사에 야근 많아서 엄청 피곤해 하잖아. 그러면서 주말에도 처가나 우리 부모님 뵈러 다니느라 쉬지도 못하고. 난 당신하고 달리 일이라도 널널하게 해서 괜찮아. 장모님, 들으셨죠? 다음 주엔 이 사이가 손주들이랑 같이 장인어른 돌보러 올게요. 아이고, 이걸 고마워서 어쩌나. 대신 내가 돈 올려두고 갈 테니까 맛있는 거라도 다 같이 시켜 먹게. 에이, 서운한 말씀 하신다. 제가 사드리면 사드렸지. 어떻게 장모님 돈을 받아요? 괜찮습니다. 사람이 잠깐 돈에 욕심을 부렸어서 그렇지. 원래는 이렇게 배려기고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더군요. 저도 엄마도 그런 남편에게 정말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남편에게 화를 내신 지 몇 달 뒤 남편은 더욱 고마운 제안을 해줬습니다. 뭐? 엄마랑 나랑 둘만 크루즈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그거 엄청 비싼 거잖아. 그리고 그럼 아빠랑 애들은 어떻게?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나 일하는 동안 애들은 학교 갔다 학원 갈 테고 장인어른은 돌봄센터에 가 계실 거잖아. 난 저녁이랑 주말에만 모두를 챙기면 되지. 그동안 장인어른은 우리 집에 모시고 애들도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겠다. 장인어른도 걱정 없겠다. 아무런 문제 없어. 그러니까 여자 둘이서 아주 낭만적인 여행 즐기다 와. 남편은 자신만 믿으라고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가격을 검색해보니 세상에 비싸도 너무 비싸더군요. 저도 저지만 엄마가 펄쩍 뛰며 반대하셨어요. 세상에, 이게 다 얼만가? 아유, 됐네. 난 그런 거 안 가도 돼. 정여행 시켜주고 싶으면 나중에 국내로 가면 되지 않나. 장모님, 국내는 언제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크루즈 여행은 조금 더 나이 들고 하시면 못 가실 수도 있어요. 장모님 연세가 올해 벌써 70이시니까요. 여보, 장모님 모시고 그냥 다녀와. 장모님 그동안 장인어른 돌보면서 장사까지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 난 장모님이 활짝 웃으시는 모습을 본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 남편은 그런 엄마와 마찬가지로 돈 생각에 걱정부터 앞서던 절 설득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엄마를 위한 마음에 저도 마음이 움직이더군요. 결국 저 또한 남편을 도와 엄마를 설득했어요. 꼭 가까운 시일 내에 시부모님 또한 이런 여행을 보내드리자고 다짐하면서요. 거의 일주일이 넘게 거절하시던 엄만 결국 간곡한 남편의 제안을 수락하셨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고마운 배려로 엄마와 전 약 열흘가량의 크루즈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더 길게 가려면 비용이 입이 떡 벌어지게 비싸졌기에 우린 그 정도도 충분히 감지덕지했죠. 그렇게 두근거리며 여행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출발 당일이 되었어요. 우리 아들, 딸, 엄마 없는 동안 아빠 말씀 잘 듣고 외할아버지도 잘 돌봐드려야 된다. 엄마가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 혼자 떠나서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잘 다녀오세요. 올 때 꼭 기념품 사다 주세요. 외할머니 안녕히 잘 다녀오세요. 그래, 그래. 착한 우리 손주들. 다음엔 이 할미가 더 좋은 곳 데리고 가주마. 여보, 나 다녀올게. 그동안 사위 속 썩이지 말고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아빠,
우리만 가서 죄송해요. 잘 다녀올 테니까 저희 애들이랑 사위랑 잘 지내고 계세요. 여보, 정말 고맙고 미안해. 아니야. 다치지 말고 건강히만 잘 다녀와. 장모님, 애들 등교 전에 챙겨주느라 공항까지 못 모셔다 드려서 죄송해요. 몸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엄마 아빠는 전날 저녁 저희 집으로 와서 주무셨습니다. 어차피 아빠를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와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설레는 마음에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한 엄마와 전 들뜬 마음으로 모두의 배웅을 받으며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죠. 그런데 너무 들떴었는지 엄마와 전 공항에 너무 일찍 도착해 버렸더군요. 체크인을 하고 짐을 붙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2시간이 넘게 남아있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들떴었나 보다. 배고픈데 우리 이거나 먹고 있자. 하지만 우린 즐거운 마음으로 미리 싸간 주먹밥도 먹으며 여유롭게 기다림을 만끽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 반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저는 반갑게 그 전화를 받았어요. 네, 어머님. 안 그래도 이따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예, 애미야. 벌써 출발했니? 아니요. 그럼 비행기 아니라 전화 못 받았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목소리가 다급하세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이고, 다행이다. 애미야, 너 얼른 공항에서 나오거라. 너 절대 그 비행기 타면 안 된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우리의 출국을 말리더군요.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인가 싶어 어리둥절해졌어요. 하지만 이어진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제 규환이가 술 먹으러 밖에 나갔었지? 네, 잠깐 친구들 만나서 맥주 한잔 하고 오겠다고요. 아휴, 그놈이 어제 술균이 확 올랐는지 집에 들어가는 길이라면서 나한테 전화를 걸더구나. 그런데 그놈이 나한테 갑자기 이젠 자긴 떼부자가 된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글쎄 그놈 말을 듣고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남편은 대뜸 자신이 떼부자가 될 거라는 얘기를 했다더군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은 아빠 명의의 건물을 허물고 새로 건축하는 일을 모두 남편에게 위임한다는 서류들을 조작했다네요. 치매에 걸려 사리 판단도 제대로 못하는 저희 아빠를 구슬려 인감도장을 찍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그동안 저희 아빠를 혼자 챙기러 다녔던 건 어떻게든 아빠를 이용해 서류 조작을 위한 인감도장을 찍게 하기 위해서였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처남도 없는 마당에 두 분 자식은 우리 집사람 혼자잖아요. 그럼 지금 살고 계신 그 건물도 어차피 곧 제 아내한테 넘어오겠죠? 그리고 아내 건물이 곧 제 건물 아니겠어요? 그래서 빨리 건물 좀 새로 올리자고 그렇게 졸라댔는데 놓친 애들이 쇠고집이시길래 제가 머리 좀 썼죠. 장인이 집에 혼자 있을 때 계속 노리고 찾아가서 살살 꼬드겨서 도장을 찍게 했거든요. 그래서 서류도 전부 조작할 수 있었어요. 예,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 그거 범죄야. 가족끼리인데 뭐 절 어떻게 하기라도 하겠어요. 이건 다 제가 진즉 좋은 말로 설득할 때 말 안 들은 장모 탓이에요. 솔직히 처음엔 중간에서 수수료나 받아 먹으려고 한 거였는데 어차피 나중에 제게 될 건물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가만히 못 있겠는 거 있죠? 그래서 보채했더니 장모랑 집사람은 화만 내고 에휴 아둔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질러버린 거예요. 이제 눈에 까신 장모랑 아내가 크루즈 여행 떠나기만 하면 제 세상이에요. 내일 그 둘이 출발하자마자 건물부터 부숴버리려고 업자들 전부 불러놨거든요. 돌아와서 열받아 해봤자 어쩌겠어요. 가족인데. 아무튼 앞으로 어머니랑 아버지 노은 제가 책임집니다. 시어머니는 기겁하면서 남편을 말렸지만 남편은 말이 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말하면 어떡하냐는 제 원망에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사과를 하셨어요. 미안하다. 근데 이걸 말하면 우리 아들이 진짜 감옥에라도 갈까봐 순간 두렵더구나. 그래서 어리석게도
너에게 바로 말을 못하고 팔만 동동 굴렀던 거야.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이제라도 이렇게 전화한 거란다. 그러니까 애미야, 얼른 사부인이랑 같이 사돈댁으로 가보렴. 저와 엄만 불이 나게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친정앞에 도착해 내린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그만, 그만 멈추세요. 여기 저희 부모님 집이라고요. 그곳엔 이미 건물 철거를 위한 중장비들과 인부들이 도착해 있었거든요. 다행히 아직은 철거 전인 준비 중이었기에 저는 얼른 달려가며 멈추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 저와 엄마를 보고 위풍당당하게 서 있던 남편은 굉장히 당황했어요. 여보, 당신 왜 여기 있어? 장모님, 대체 여길 어떻게... 당신 진짜 돌았어? 이 집이 어떤 집인지 그렇게 설명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딴 짓 하려고 거금을 들어서 우리 크루즈 여행까지 보내려고 했니? 근데 당신 우리 아빤 제대로 센터에 데려다는 드렸어? 우리 집까지 셔틀도 안 오잖아. 아, 맞다. 여기 오는 데만 마음이 급급해서 깜빡했다. 괜찮아. 집에만 계시는데 뭐 별일 있겠어? 뭐? 우리 아빠도 그냥 방치해두고 왔다고? 아이고, 여보. 심지어 그놈은 저희 아빠도 혼자 집에 방치해두고 왔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엄만 깜짝 놀라서 얼른 택시를 잡아 저희 집으로 출발하셨어요. 그 자리에 혼자 남게 된 전 남편을 향해 미친 듯이 따져 물었죠. 네가 인간이니? 어떻게 이런 무서운 짓을 해? 이러고도 무사할 거라고 생각했어? 뇌가 없는 거야? 아니, 난 우선 일을 먼저 저지르고 나서 장모님과 당신을 다시 설득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어차피 가족인데 나중에 싹싹 빌려고 했지. 그리고 어차피 가족끼린 서로 용서해주면 처벌 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되겠냐? 그리고 이딴 짓을 한 당신을 우리가 용서할 것 같아? 지금 당장이야 그렇게 미련스럽지. 막상 건물 올리고 떼돈 벌어봐. 오히려 당신도 장인 장모님도 나한테 다 고마워할걸? 처남이 나한테 다들 잘 부탁한다고 한 말 잊었어? 난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한심하게도 그놈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모양이더군요. 심지어 그놈은 들먹여선 안 될 제 동생까지 끌어들이며 선을 넘었죠. 저는 그 끔찍한 놈에게 소리쳤어요. 감히 너 따위가 내 동생을 입에 올려? 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웃기지 마. 우리 부모님한테 자식이나 하나니까 어차피 자기 검을 될 거라고 생각해서 욕심에 눈이 뒤집혔겠지. 그거야 뭐. 근데 어쩌냐? 우린 이 건물 부술 생각도 없고 당신이 이 건물에 지분이 생길 일도 절대 없어. 왜냐하면 난 당장 당신이랑 이혼할 거거든. 이건 엄연한 범죄야, 범죄. 여보, 가족끼리 진짜 야박하게 이럴 거야? 이건 애초에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난 당장 당신 경찰에 신고부터 할 거야. 저는 당장 그놈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크게 당황했는지 그놈은 휴대폰을 쥔 제 손을 세게 쳐버리더라고요. 하지만 전 오히려 이때다 싶어 고함을 쳤어요. 쳤냐? 쳤다 이거지. 그럼 이거 정당방이야. 알았어? 으! 저는 손으로 그놈의 뒤통수를 있는 힘껏 후려쳐 버렸습니다. 아마 골이 엄청나게 띵했을 거예요. 운동을 그만둔 지 오래됐다지만 그래도 전 여전히 이 나이 여자치곤 팔과 손 힘이 좋은 편이었으니까요. 그놈은 곧장 바닥에 뒹굴었고 저는 그놈을 향해 말했어요. 이 땅딸만한 자식아. 넌 키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키가 덜 자란 인간이야. 부자가 되고 싶었으면 정당하게 투자를 공부하든 일을 더 열심히 하든 했어야지. 너 같은 놈은 아주 따끔한 맛을 봐야 돼. 신고받고 왔습니다. 경찰입니다. 그리고는 제가 경찰을 부르려는데 마침 경찰차가 도착했더군요. 알고 보니 엄마가 이미 신고를 하셨던 거죠. 뒤늦게 엄마에게 전화해보니 다행히 아빠는 아무 일 없이 무사하시다고 하더군요. 그제야 전 안심하고 조사를 위해 임의 동행을 요청한 경찰과 남편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놈은 경찰서에 가서야 슬슬 현실을 깨달았던 건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갔죠. 그날 남편보다 먼저 경찰서를 나온 후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짐까지 다 싸든 채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와보니 이미 인부들은 모두 철수하고 없었죠. 아마 남편은 인부들에게 그날치 일당은 전부 지급해야 했을 거예요. 저는 학교가 끝난 아이들도 학교 앞으로 찾아가 직접 친정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무서운 일이라니. 어떻게 이서방 그놈이. 죄송해요, 엄마. 애초에 그런 놈을 사이랍시고 이 집에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많이 놀라셨죠? 너야말로 심장이 나만하질 않았겠구나. 가여운 우리 딸. 그날 엄마와 전 서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또한 최대한 충격을 받지 않게끔 상황을 잘 설명해 주었죠. 이미 12살, 11살로 알 건 다 아는 나이니 거짓말까진 하지 못했지만 최대한 순화해서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시부모니까지 찾아와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까딱 조금만 늦었어도 이 집은 다 부서졌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평소 좋은 사이였다지만 괜찮다는 말을 못하겠네요. 그래도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만 돌아가 주세요. 그때 엄만 화를 내지도 용서하지도 않고 시부모님을 돌려보내시더군요. 저 또한 엄마와 같은 마음이었기에 그저 굳은 표정으로 꾸벅 인사만 드릴 뿐이었죠. 이후 우린 그놈을 주거 침입죄와 재물 손괴 미수죄로 추가 고소했어요. 그 뒤로 한동안 연락이 없던 그놈은 대뜸 친정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뻔뻔하던 전과 달리 이번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장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 경찰서에서 정식 조사도 받고 변호사 상담도 몇 군데에서나 받아봤는데요. 저 큰일 난 것 같아요. 저 사문서 위조에 이것저것 다 더해져서 왠지 실형까지 받을 것 같다고요. 그래도 장인 장모님이 용서해 주시면 집행유예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발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주라. 나 그래도 원래는 정말 좋은 사이였잖아. 진심으로 반성하긴커녕 죄값을 치르는 것만 피하기 급급한 사람을 내가 왜 용서해줘야 하나? 자넨 단순히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아들과의 추억을 파괴하려 든 거네. 그런 자네를 우린 절대 용서할 생각이 없으니까 여기서 더 헛수고하지 말게. 당신 같은 인간은 법에 철퇴 맞아봐야 돼. 그래, 당신 좋은 사이였지. 근데 나도 부족하지 않은 며느리였어. 그리고 평소에 아무리 잘했다고 한들 용서할 수 있는 죄가 있고 없는 죄가 있는 거야. 이 탐욕에 찌든 인간아. 그러니까 당장 나가. 하지만 우리 가족의 가장 민감한 부분인 동생이 관련된 일이었기에 엄마와 제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놈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아빤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아무 말씀이 없으셨지만 속상해하는 제 손을 그날은 왜인지 오래도록 어루만져 주셨어요. 이후 결국 그놈은 재판에서 실형 6개월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끝까지 바라겠지만 결국 죄값을 치르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당연히 이혼도 했어요. 양육권과 양육비 물론이거니와 위자료도 받아낸 채로요. 그게 고작 몇 달 전의 일입니다. 아직 전 남편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뒤 시부모님은 한 번도 제게 다시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못한 거겠죠. 너무 미안해서요. 저는 그저 앞으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만 잘 모시며 살아가려고 해요. 갑자기 범죄자 앞발 두게 된 아이들이 최대한 혼란스럽지 않고 상처도 받지 않게끔 엄마로서 노력하면서 말입니다. 윤재야, 나 물 좀 한 잔만 가져다 다오. 저희 아이들과 같이 살게 된 아빠는 가끔 저희 아이들을 동생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십니다. 손자건 손녀건 관계없이요.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아프지만 엄만 그래도 감사히 여기자는 말을 하시더군요.
기억이 많이 사라지긴 했어도 아직 그 이상으로 악화되어 가지 않는 아빠의 상태와 외삼촌의 이름으로 불려도 자신들의 할아버지를 위해 네 하고 웃으며 대답해주는 저희 아이들의 착함에 대해서요. 부정적으로 슬퍼만 해봤자 나아질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런 엄마의 말씀처럼 비록 이런 큰 불행을 겪긴 했지만 저 또한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혹시 저처럼 주변인의 배신과 악행으로 큰 상처를 입으신 분이 있다면 저희 가족처럼 그래도 긍정적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복수일 테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전 남편을 보면 알 수 있듯 지나친 욕심은 결국 화를 불러온다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럼 전 긴 사연을 마치고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착한 사람들이 당당하게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여자입니다. 뉴스만 보더라도 나쁜 짓을 하며 남을 등쳐먹는 사람들은 잘 사는데 오히려 선한 마음씨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더 어렵게 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저를 딸처럼 대해준 저희 시아버지가 안 좋은 일을 겪으신 걸 보고 정말 화가 났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써봅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빠는 변호사고 엄만 가정주부셨는데 특히 아빠가 저랑 남동생들을 엄청 엄하게 키우셨어요. 통금 시간이 항상 8시였고 특히 겨울엔 해가 빨리 떨어지니까 7시만 넘겨도 혼이 났어요. 게다가 말을 조금이라도 버릇없게 하거나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아빠한테 회초리로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너무 서러운 마음에 울면서 엄마한테 하소연을 한 적도 있어요. 엄마, 나 통금 시간 때문에 맨날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하고 이게 뭐예요? 내가 하는 거라고는 맨날 집에 일찍 와서 공부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선자야, 아빠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시는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보자. 아빠가 너 괴롭히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다 너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야. 물론 아빠가 저한테만 그러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 남동생들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전 아빠의 직업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변호사가 꼭 착한 사람만 변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착한 사람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 그 사람을 변호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남모르게 변호사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전 법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하던 중 하루는 가족들과 집에서 다 같이 술 한 잔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전 엄마 아빠한테 제 결정을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저 이제부터 학교 다니면서 사법고시 준비하려고요. 예전부터 아빠처럼 훌륭한 변호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준비하다가 졸업하고 나선 더 본격적으로 해볼 거예요. 그러자 저희 아빠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사법고시가 합격하기 진짜 힘든 시험인데 정말 괜찮겠니? 그게 아이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다가 합격 못하면 네 인생 몇 년이나 날릴 수도 있는데 정말 그래도 되겠어? 그러니까 안 떨어지게 남들보다 2배, 3배로 더 노력해야죠. 난 어릴 때부터 아빠가 늘 존경스러웠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빠 때문에 힘들 때도 많았어요. 솔직히 아빠가 우릴 너무 엄격하게 키우시긴 했잖아요. 이제 다 컸으니 얘기하는 건데 아빠 그때 저희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건 내가 아빠로서 너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위험한 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야. 이 세상엔 뉴스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들이 많아. 아빤 변호사로 일하면서 그런 일들 더 많이 보고 들었기 때문에 최대한 너희들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그런 거야.
그리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시켰던 건 지금 대한민국이 공부를 잘해야 기회가 더 많은 사회라서 그래. 그런데 아빠 때문에 너희가 많이 힘들었을 수 있겠구나. 그건 정말 미안하다. 아빠, 저도 다 알아요. 어릴 땐 아빠가 이해가 안 돼서 서럽고 힘들 때도 많았는데 지금은 아빠가 왜 그랬는지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빠를 미워하지 않고 아빠처럼 훌륭한 변호사가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저 믿고 응원해 주실 거죠? 당연하지. 우리 딸이 뭘 하든 간에 난 항상 응원한단다. 그러니까 이왕 시작하기로 한 거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해보거라. 그 후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틈틈이 강의도 듣고 방학 때 아예 독서실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졸업 후엔 아예 사법고시에만 매진해 결국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들이 축하 파티까지 해줬는데 저희 막내 남동생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야, 우리 누나 진짜 대단하다. 이제 누나가 사법고시 합격했으니까 우리 집안에 이대째 법조인이 탄생하는 거네. 누나, 진짜 축하해. 역시 난 누나가 합격할 줄 알았어. 그 후 저는 로펌에 취업해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일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배울 수 있는 게 많아서 좋았습니다. 얼른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서 나만의 사무실을 차리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변호사 생활을 하던 중 30대 초반에 지인의 소개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한 살 어리고 중견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대화를 나눠보니 생각도 깊고 되게 어른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만나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었고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처음 저희 집에 남자친구를 인사시켰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랑 남자친구랑 너무 잘 어울린다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둘이 풍기는 분위기가 되게 비슷해서 잘 살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허락을 받고 예비 시댁에도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가서 인사도 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예비 시아버지께서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동교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내가 청각장애가 있어요. 원래 멀쩡했는데 10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거든. 보청기를 끼고 있어서 아예 못 듣는 건 아닌데 사람이 너무 많거나 북적북적할 땐 잘 못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앞으로 내가 말을 잘 못 알아듣더라도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아유, 그건 당연히 제가 이해해야죠. 앞으로는 제가 말할 때도 조금 더 크게 하고 아버님 불편하지 않으시게 제가 더 신경 쓸게요. 사실 예비 시아버지의 청각장애는 아무런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이 저한테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저희 식구들한테도 엄청 잘해주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건강관리를 되게 중요시하는 분이었는데 남편이 시간 날 때마다 저희 아빠와 같이 배드민턴을 치는 거예요.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아빠랑 또 배드민턴 치러 간다며. 매주마다 그렇게 운동하러 다니는 거 힘들지 않아? 에이, 나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 아버님께서도 저렇게 정정하신데 젊은 내가 힘들어하면 되겠어?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아버님 따라다니면서 운동 열심히 해야 나도 아버님처럼 건강하게 살지. 안 그래? 게다가 저희 아빠가 음식을 좀 싱겁게 드시는 편이라 엄마가 늘 아빠 입맛에 맞춰 음식을 해주셨는데 남편이 저희 친정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엄청 맛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 사실 제가 좀 짜게 먹는 편이었는데 어머님 음식 먹어보고 나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오히려 간을 싱겁게 하니까 재료 본연의 맛도 더 느껴지고 뭔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옆에 있던 저희 첫째 남동생이 이러더군요. 매영, 진짜 그거 맛있는 거 맞아요? 난 우리 엄마가 아빠 입맛에 맞춰서 해준 음식들 평생을 먹어도 맛이 없던데. 사실 전 남편이 저희 엄마를 위해
마시다고 띄워주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집에서도 원래대로 짜게 먹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엄마 앞에선 늘 웃으면서 밥 한 그릇을 싹싹 비우는 정말 성격 좋은 사람이었답니다. 남편은 저희 부모님한테 안부 전화도 자주 했는데 성격이 세심해서 사소한 것도 되게 잘 캐치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코는 좀 괜찮으세요? 저번에 보니까 말씀하실 때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시더라고요. 코 감기인 것 같은데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아이고, 나 코 감기인 건 어떻게 알았어? 안 그래도 진작에 병원 갔다 와서 약 먹고 있었지. 코 막힘이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라서 티가 안 나는 줄 알았는데 자넨 그걸 어떻게 찰떡같이 알아보는가? 제가 평소에 어머님 하시는 말씀을 토시 하나도 안 놓치고 엄청 귀 기울여 듣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소리가 조금만 변하셔도 한 번에 알아보죠. 그래도 오늘은 목소리가 좀 괜찮으시네요. 걱정돼서 한번 전화해 본 건데 그래도 약 먹고 좀 나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저는 그런 남편의 섬세한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그런 성격이 시아버지를 닮은 건지 시아버지도 정말 자상하시더라고요.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시아버지가 고기 반찬을 직접 집어서 제 밥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새아가 이거 이렇게 밥 위에 올려서 한 숟갈 듬뿍 떠서 같이 먹어봐라. 네 시어머니가 음식을 되게 감칠맛 있게 잘하거든. 그런데 시아버진 저한테 고기를 올려주시자마자 이번엔 고기를 한 점 더 집어서 시어머니한테 먹여주시는 거예요. 자, 음식 하느라 고생한 우리 마누라도 빠질 수 없지. 여보, 아 해봐. 아휴, 며느리 앞에서 민망스럽게 왜 그래? 민망하긴 뭐가 민망해?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음식 먹여주는 게 뭐 하루 이틀인가? 그리고 이렇게 나이 들어서도 사이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게 자식들한테도 좋은 거야. 안 그러냐, 새아가? 시아버지가 워낙에 자상하시다 보니 시어머니랑 금술도 엄청 좋으셨어요. 저는 그 모습이 늘 부럽고 좋아 보였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보고 5일장에 같이 가자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가 헐레벌떡 방에서 나오시더니 이러시더라고요. 뭐야, 5일장에 간다면서 나만 쏙 빼고 가? 당신 짝꿍은 나한테 당연히 나도 데려가야지. 이제 며느리 생겼다고 난 나 몰라라 하는 거야? 그래, 어머님. 이왕 가는 거 아버님도 같이 가요. 셋이서 다니면 더 좋잖아요. 그렇게 전 시부모님과 함께 시장에 가서 셋이서 팔짱을 끼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답니다. 거기서 시부모님이 저한테 이것저것 많이 사주셨어요. 새아가, 너 시장에서 파는 도토리묵 먹어봤니? 이게 공장에서 만들어서 파는 도토리묵이랑 맛 자체가 달러. 내가 이거 사줄 테니까 집에 가서 양념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렴. 우와, 역시 시장 도토리묵이라 그런지 촉감부터가 완전 다른데요? 저 얼른 이거 가져가서 먹고 싶어요. 아참, 어머님 혹시 옛날 과자 좋아하세요? 저쪽에 보니까 옛날 과자 팔더라고요. 어머님이 저 도토리묵 사주셨으니까 제가 어머님 간식으로 옛날 과자 사드릴게요. 그날 시부모님과 같이 옛날 과자도 사 먹고 튀김도 사 먹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다가 잠깐 기침을 콜록콜록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단순 감기라서 별로 신경도 안 썼는데 그 주 주말에 시부모님이 같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어머니가 보자기로 예쁘게 싼 유리병 하나를 저한테 주시며 이러시더라고요. 새아가, 너 며칠 전에 통화할 때 목소리 들어보니까 목감기에 걸린 것 같더구나.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네가 직업이 변호사라서 평소에 말할 일이 많을 것 같더라고. 꼭 감기뿐만 아니라 평소에 목 관리도 중요하니까 시간 날 때 이거 따뜻한 물에 한 잔씩 타 먹거라. 우와, 이게 뭐예요, 어머님? 이거
내가 집에서 직접 담근 도라지청이야. 생강이랑 대추까지 넣고 만든 건데 이게 목에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 일주일 정도 숙성시킨 다음에 타 먹으면 되니까 맛없어도 건강 생각해서 열심히 먹으렴. 저는 그날 너무 감동해서 시어머니를 껴안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부모님과 잘 지내니까 시누이도 좋아하더라고요. 하루는 시누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새언니, 요즘에 우리 엄마 아빠가 새언니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말 한마디도 예쁘게 하고 별거 아닌 작은 선물도 엄청 감사해 할 줄 안다면서 맨날 새언니 칭찬만 해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하니까 저도 새언니가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렇게 저는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3년쯤 했을 때 신우이가 증권회사에 다니는 남자랑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온다길래 저도 같이 가서 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반반한 편이었는데 뭔가 진중한 느낌도 없는 것 같고 기생 오래비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신우이가 좋다고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제가 느꼈던 첫인상이 맞았던 걸까요? 원래는 성격도 좋고 가족들한테도 잘하던 신우이가 결혼하고 나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검소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 사치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시댁에 갔더니 신우이가 제 옷을 지적하더라고요. 새언니, 새언니는 직업이 변호사면서 왜 그런 싸구려 옷만 입어요? 변호사면 변호사답게 옷도 좀 명품으로 희망껏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봐요. 난 내 급에 어울리게 300만 원짜리 원피스 질렀거든요. 저한테 진짜 잘 어울리지 않아요? 솔직히 전 명품에 막 돈을 쓰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 시누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딸을 하나 낳고 나서부턴 점점 더 그 사치가 심해졌어요. 새언니, 전 우리 유림이 꼭 영어 유치원에 보낼 거예요. 요즘엔 조기 교육이 엄청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영어 유치원 그거 엄청 비싸지 않아요? 에이, 비싸도 조기에 투자를 많이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우리 유림이 절대로 한국에서 학교 안 보내고 외국으로 보낼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 좁은 한국 땅에 살 게 뭐가 있어요? 차라리 외국에 보내서 외국을 먹고 살게 하는 게 훨씬 낫죠. 물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를 순 있지만 제가 보기엔 신우이가 결혼하고 나서 너무 사치스러운 생활에 젖어든 것 같더라고요. 이래서 사람이 결혼을 잘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다가 제가 결혼한 지 5년 만에 드디어 제 이름으로 된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게 되었어요. 저희 아빠는 이제 변호사를 은퇴하시고 이젠 제가 그 바통을 이어받게 된 거죠. 사무실 개업식 날 저희 친정 식구들과 시댁 식구들이 다 와서 축하해 주셨답니다. 그 후 저는 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던 저희 부부와는 다르게 시누이네 부부한텐 파경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언젠가부터 시댁에서 모일 때도 심애부랑 둘이 맨날 싸우기만 하더니 결국은 결혼 4년 만에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조카는 시누이가 키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불행은 연달아서 찾아온다고 하던가요? 시누이가 이혼한 지 몇 달 안 됐을 때 저희 시댁에 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얼마 전부터 자꾸 몸이 안 좋다고 하셨던 저희 시어머니께서 병원에 갔다가 대장암 판정을 받고 만 거예요. 그때 저희 가족들 모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암이라는 게 아무리 흔하다곤 해도 저희 시어머니한테 찾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 후 은퇴하고 쉬시던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하셨어요. 저랑 남편도 시간 날 때마다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서 워낙 금술이 좋으셔서 그런지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잘못되실까 봐 시아버지가 엄청 전전긍긍하시더라고요. 여보, 힘들어도 꼭 힘내야 돼. 나 당신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지? 우리 예전부터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이좋게 지내다가 한날 한시에 손 꼭 붙잡고 떠나자고 했었잖아. 나도 그러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줘서 당신한테 약속을 못 하겠네.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긴 하지만 하루하루 내 몸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게 뼈저리게 느껴져. 그래도 난 당신이 여태까지 내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웠어.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 같은 남편은 못 만날 거야.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혼 후에 거의 잠적해버린 시누인 잘 찾아오지도 않더라고요. 이혼한 게 가족들한테 쪽팔려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라도 열심히 시어머니를 찾아뵀는데 시어머니의 병세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투병 생활을 한 지 1년이 가까워졌을 때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를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동규야, 그리고 애미야, 너희들도 지금 내 상태를 보면 알겠지만 난 이제 가망이 없는 것 같구나.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너희한테 부탁 하나만 하자. 너희 시아버지 나 없으면 엄청 외로워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시아버지 외롭지 않게끔 잘 챙겨줄 수 있겠니?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아버님이 외로워하고 힘들어하시는 거 절대 못 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님은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그래, 고맙다. 역시 나한텐 너희밖에 없구나. 그래도 너희가 있어서 내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 저희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선 얼마 안 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가 제가 결혼한 지 9년째 되던 해였어요. 그런데 역시나 저희 시아버진 시어머니가 떠나시고 나니까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기운이 없어서 밥도 잘 안 드시고 맨날 누워서 울기만 하셨어요. 너무 걱정이 돼서 저희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려고 했는데 기어코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자주 시아버지를 뵈러 갔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식사 안 하셨죠? 제가 죽 끓여왔는데 잘 안 넘어가시겠지만 그래도 한 숟갈 드셔보세요. 아버님도 연세가 있으셔서 밥 잘 안 드시면 건강에 엄청 안 좋단 말이에요. 에휴, 그렇게 착한 이 시애민 병으로 고통받다가 세상을 떠나버렸는데 어떻게 나 혼자 마음 편히 밥을 먹겠니? 나 그거 안 넘어가니까 그냥 도로 가져가거라. 저희 시아버진 거의 1년이 넘도록 계속 우울해하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기운을 차리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시댁에 갔는데 시아버지가 저희 부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나 너희 시엠이 그렇게 떠나고 나서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너무 적적했는데 이젠 사람들도 좀 만나고 살고 싶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마침 집 근처에 있는 고깃집에 숯불 담당하는 직원을 구한다고 하길래 다음 주부터 거기 출근하기로 했다. 네? 그 숯에 불 피워서 테이블에 갖다 주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유, 그거 무겁고 위험할 텐데 뭐하러 그런 일을 하세요? 저희가 용돈 많이 드릴 테니까 그냥 집에서 좀 쉬세요. 아니야. 쉬는 게 영 내 체질이 안 맞아서 그래. 그리고 내가 젊었을 때부터 힘든 일도 많이 해봐서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랑 남편이 계속 일하지 말고 쉬시라고 말렸는데도 어차피 출근 확정됐다면서 계속 그 고깃집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시아버지한테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님, 퇴근하셨어요? 거기서 일하는 거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
왁자지껄하니 재미도 있고 우리 사장님이랑 직원들이 얼마나 나한테 잘해주는데 여기가 근처에 캠핑장도 있고 숙박업소도 많아서 그런지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오더라. 내가 일하는 식당에 손님이 많으니까 나까지 뿌듯하더라고. 그래도 전 시아버지가 그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활기를 찾으신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는 집에서만 계시느라고 엄청 무기력해 보이셨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고깃집에서 일을 한 지 몇 달 지났을 때부터 시댁에 가면 왠지 모르게 기운도 없어 보이고 표정도 안 좋으신 거예요. 제가 무슨 일 있으시냐고 여쭤보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아유, 어제 먹은 점심이 체했나. 그냥 속이 좀 더부룩하네. 진짜 별일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그러다가 그 다음번에도 또 표정이 안 좋으시길래 여쭤보니까 이번엔 잠을 잘 못 자서 담에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일하는 게 피곤해서 자꾸 컨디션이 안 좋으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평소처럼 남편이랑 같이 주말에 시댁에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분명히 미리 간다고 연락드리고 갔는데 이상하게 시댁에 다 와갈 때쯤 연락드리니까 시아버지가 연락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오늘따라 일이 늦게 끝나시나 해서 시아버지가 일하시는 고깃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고깃집에 발을 들여놓던 그 순간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세상에 손님이 엄청 바글바글했는데 거기서 고깃집 사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저희 시아버지한테 막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봐요 아저씨. 귀먹은 사람 직원으로 받아줬으면 남들보다 2배, 3배로 잘할 생각을 해야지. 이게 뭡니까? 아까 내가 몇 번을 불렀는데 왜 못 알아듣고 아직도 여기서 서성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아버진 거기서 고개를 푹 숙이고 이러시더라고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보청기를 꼈는데도 이렇게 어수선한 공간에선 소리 구분이 잘 안 돼서 사장님 목소리를 못 들었나 봅니다. 아유, 다 늙어서 귀까지 그 모양이면 괜히 나와서 일할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살아요. 아저씨 마누라도 암 걸려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세상 떠났다며? 그때 같이 떠나버리지. 뭐하러 아둥바둥하면서 이 나이까지 살고 있나? 나 같으면 이렇게 한참 젊은 사장한테 욕먹을 바에 그냥 콱 혀 깨물고 세상 하직하겠네. 사장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더 소리를 주의 깊게 잘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노력으로 되는 거였으면 진작에 그렇게 했었어야지. 이래서 멀쩡하지도 않은 사람 데려다가 쓰는 게 아니었는데 차라리 거지한테 적선을 하는 게 낫지. 아저씨한테 여태까지 준 월급이 아까워 죽겠다고요. 아시겠어요? 세상에 나이가 50대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그 사장은 저희 시아버지한테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 심한 막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죽했으면 그 식당에 있던 어떤 손님이 사장한테 항의를 하기도 했어요. 저기요, 사장님. 직원분한테 말씀이 너무 심한 거 아니십니까? 이렇게 식당 안이 시끄러우면 말소리 좀 못 들을 수도 있는 거죠. 손님, 지금 제가 직원 교육 중이니까 손님께선 참견하지 마시죠. 제 직원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아유, 내가 진짜 아저씨 때문에 손님한테 이런 참견이나 받고 진짜 짜증나 죽겠네. 아저씨, 오늘 퇴근 못할 줄 알아요. 나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퇴근하고 집에 가서 발 뻗고 편하게 쉴 생각하지 말라고요. 사장님, 죄송하지만 오늘 저희 아들이랑 며느리가 저희 집에 오기로 해서요. 어차피 퇴근 시간도 지났고 저랑 교대하시는 분도 오셨으니까 이만 전 가보면 안 될까요? 안 된다니까 그러네. 이것 봐. 직원 주제에 사장한테 따박따박 대들잖아. 아저씨, 우리 식당에서 잘리고 싶어요? 길바닥에 나 앉아 보고 싶냐고요? 상황을 보니 저희 시아버지가 귀가 좀 어두우셔서 몇 번 사장이 부르는 걸 못 들었다고 저렇게까지 사람을 짓밟고 무시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성큼성큼 사장한테 걸어가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쪽이 뭔데 우리 시아버지한테 그딴 막말이나 짓거리는 거예요? 뭐야, 당신은 뭔데 참견이야? 우리 시아버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아저씨 며느리라도 되나 보지? 그래요. 내가 이분 며느리예요.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정신 없어서 실수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손님들 다 있는 앞에서 이렇게까지 사람을 깔아뭉개야 되겠어요? 참나, 내가 사장으로서 직원한테 할 말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며느리라고 시아버지 편드나 본데 공과 사는 구별할 줄 알아야지. 공과 사를 그렇게 잘 구별하는 사람이 업무에 대한 지적만 하고 넘어가면 될 걸. 이렇게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직원을 모욕합니까? 저 이거 그냥 못 넘어가요. 그쪽이 우리 아버님한테 막말한 거 모욕죄로 고소할 거고 이렇게 손님이 많은 맛집에서 직원을 일단 취급한다고 공론화시킬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사장은 오히려 코웃음을 치면서 이러더라고요. 참, 당신이 뭔데? 참나. 이봐요, 아줌마. 시집을 왔으면 집안 살림이나 열심히 할 생각해요. 괜히 이런 데서 나대지 말고. 자기가 뭔데 날 고소한다 만다 나불거리고 있어? 모욕죄에 대해서 개뿔도 알지도 못한 인간이. 저 그쪽보다 모욕죄 고소에 대해서 100배는 더 잘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이게 고소감인지 아닌지 궁금하시면 여기 써 있는 제 사무실에 오셔서 정식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던가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제 변호사 사무실 명함을 그 사장한테 건네줬습니다. 그러자 그걸 본 사장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선 명함이랑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겁에 잔뜩 질린 목소리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저기요, 그쪽이 정말 변호사예요? 그것도 경력 얼마 안 되는 신입 변호사도 아니고 떡하니 사무실에는 대표 변호사라고요? 그래요, 나 변호사입니다. 왜요? 우리 아버님을 그렇게 무시하시더니 제가 변호사라고 하니까 갑자기 달라 보이나 보죠? 저 이거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갑니다. 제가 몰랐으면 몰라도 그쪽이 우리 아버님 모욕하는 거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 절대 가만히 못 있어요. 그러니까 고소당할 각오하세요. 아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옆에 있던 저희 남편도 사장한테 크게 한 소리 하더군요. 이봐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평생을 자식들 키우기 위해서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고생하신 분이라고요. 지금 연세에도 사회에서 조그만 역할이라도 해보고자 이렇게 고깃집에 와서 일을 하시는데 당신이 뭔데 우리 아버지를 무시하고 모욕합니까? 사람이 돈만 잘 벌면 단 줄 알아요? 인성이 그따윈데 어디서 평생 착하게 살아오신 우리 아버지를 욕되게 합니까? 저기요. 제가 말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방금 했던 말은 다 취소할 테니까 이번만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거 모르십니까? 나도 우리 와이프 말대로 그냥 넘어갈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아시겠어요? 사장이 계속해서 저희를 붙잡았지만 저희 부부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그 식당에서 나와버렸어요. 어쩐지 저희 시아버지가 거기서 일하신 후로 표정이 안 좋아 보였었는데 이게 다 저 사장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다 혼자 참고 계셨던 게 너무 속상해서 나중에 집에 와서 시아버지한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아버님, 도대체 그런 데를 왜 계속 다니셨어요? 사장이 그런 취급을 하면 진작에 그만두셨어야죠. 미안하다. 나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내 상황이 그럴 수가 없었어. 제가 도대체 무슨 상황이길래 못 그만두셨냐고 여쭤보니까 시아버지가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내가 요즘에 돈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뭐라도 일을 해야겠더라고. 너희가 나한테 용돈을 꼬박꼬박 주긴 하지만 그걸 우리 딸이 그동안 다 뺏어갔었거든. 걔가 원래는 안 그런 애였는데 이혼하고 나서 완전히 변해버렸어.
맨날 나한테 전화해서 돈 보내달라고 하는데 내가 안 준다고 하면 뭘 하는 줄 아니? 아빠 때문에 술집이라도 가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둥, 차라리 엄마를 따라가겠다는 둥, 자꾸 무서운 소리를 하니까 내가 돈을 안 보내줄 수가 없더라고. 그렇다고 내가 그 돈을 딸한테 다 뺏기고선 너네한테 용돈을 더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않니? 뭐라고요? 세상에, 이혼하고 나서 연락도 거의 안 하길래 그냥 혼자서 조카 키우면서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아버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게 말이다. 그래서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보려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 한 달 정도는 잘해주더니만 내가 시끄러운 곳에서 소리를 잘 못 들으니까 그게 너무 답답했나 봐. 사장은 물론이고 다른 남자 직원 2명까지 날 아주 들들 볶더라고. 그래도 난 내 귀가 이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욕먹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내가 이 나이에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지 않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여태까지 버티셨어요? 아휴, 그럼 거기서 월급은 제대로 받으신 거예요? 사실 지금 최저시급도 못 받고 있다. 사장이 최저시급은 준다고 해놓고 막상 일하니까 말이 바뀌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 돈이라도 받고 일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나 싶어서 그냥 여태까지 참은 게야. 내가 너희한테 이런 얘기를 진작에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우라통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사장이 저희 시아버지를 그렇게 모욕한 걸로도 모자라 월급도 제대로 안 준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게다가 연세가 많으신 시아버지한테 협박을 하면서 돈을 뜯어간 시누이한테도 너무 화가 났어요. 아버님, 지금부터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오늘부터 그 고깃집 바로 그만두시고요. 아가씨랑도 이제 연락 끊으세요. 아가씨가 말은 그렇게 해도 절대로 술집에서 일하거나 어머님 따라갈 생각 없을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아버님한테서 돈이 나오니까 협박하는 것 뿐이라고요. 그래요, 아버지. 저도 성희가 아버지한테 그런 식으로 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성희겐 딸 자격도 없으니까 그냥 앞으로 자식 취급도 하지 마세요. 저도 그딴엔 동생으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네요. 알았다. 내가 너희 말대로 하마. 진즉에 내가 알아서 끊어냈어야 하는데 너희까지 신경 쓰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시아버진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신데도 저희한테 너무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아버지를 보면서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후 저는 그 고깃집 사장을 모욕죄와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했어요. 그리고 사장이랑 같이 저희 시아버지를 괴롭혔다는 남자 직원 2명도 똑같이 모욕죄로 신고했습니다. 그래도 같이 일했던 직원들 중에 그 남자 직원 2명 빼곤 다 좋은 분들이라 그동안 저희 시아버지가 모욕당했던 걸 다 증언해 주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저희 시아버지가 너무 안 돼 보여서 동영상을 찍으신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신고를 하자 법적 처벌이 무서웠는지 그 사장이 나중에 저희한테 찾아와 합의해달라고 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게 용서를 빌어야 할 대상은 저희 시아버지인데 오히려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변호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장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사람 귀한 줄도 모르고 변호사님이 시아버님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저 그렇게 행동했던 거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합의하고 끝내주시면 안 될까요? 저기요, 지금 그쪽이 잘못한 건 우리 아버님인데 왜 저한테 사과라고 그러세요? 그쪽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아버님은 기머글이라서 사과도 못 듣는 줄 아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쪽 분이 변호사라고 하시길래 아무래도 합의는 변호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지금 합의가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사과가 문제예요.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지금 당장 저희 아버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 사장은 저희 시아버지한테 무릎을 꿇고선
울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저씨,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저씨가 워낙에 성격이 좋으시고 제가 함부로 해도 늘 저한테 굽신거리시니까 제가 뭐라도 된 줄 알고 착각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래 식당이라는 게 소문이 무섭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저 이렇게 모욕죄랑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당한 거 소문이라도 나면 저희 식당 진짜 큰일 나요. 그러니까 눈 한 번만 딱 감고 그냥 합의로 끝내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저희 시아버진 더 이상 예전처럼 당하기만 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무릎 꿇고 비는 그 사장 앞에서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이러시더라고요. 원래 사람은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나 같은 사람이 또 그 식당에 취업을 하더라도 나 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아저씨,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저희 식당 망할까 봐서 그래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싫습니다. 우리 며느리까지 나선 이상 나도 물러나고 싶은 생각은 없네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불쌍한 척 하지 말고 당장 돌아가세요. 아저씨, 아유, 아저씨. 그 사장이 계속 애원했지만 저희 시아버진 끝까지 그 사장을 외면하셨어요. 혹시라도 마음 약한 시아버지께서 합의를 해주실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답니다. 그 후 저는 고소가 진행되는 동안 시아버지를 설득해서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도 이번엔 거절을 안 하시고 살던 집을 정리하신 후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아버지와 같이 지내게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한 번은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시아버지가 과일을 깎아서 초등학생인 저희 애들이랑 같이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집에 들어온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에미야, 애들 저녁은 내가 먹였으니까 넌 그냥 씻고 푹 쉬거라. 내가 그래도 네 시엠이랑 같이 살면서 음식하는 거 많이 배워놨었거든. 네? 아유, 저희 애들 저녁은 제가 챙겨줘도 되는데 괜히 제가 늦게 퇴근하는 바람에 아버님이 고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고생은 무슨, 너흰 일하느라 바쁜데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 내가 손주들 밥 정도는 챙겨야지. 그런데 그때 저희 딸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엄마, 할아버지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내일은 김치볶음밥 먹고 싶다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햄까지 넣어서 김치볶음밥 만들어주신대요. 할아버지가 우리랑 같이 사니까 같이 노는 것도 재밌고 저녁도 맛있는 거 해주셔서 진짜 좋아요. 시아버지가 어찌나 저희 애들을 많이 챙겨주시는지 저희 애들이 완전 껌딱지처럼 시아버지한테 붙어 지내더라고요. 주말엔 다 같이 공원에 산책도 갔다 왔는데 그날 시아버지가 저녁에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에미야, 나 요즘 얼마나 행복한 줄 아니? 사실 너희 시어머니 세상 떠나기 전엔 둘이서 손잡고 산책도 많이 다녔었는데 이제 나 혼자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외롭더라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더구나. 난 절대로 혼자가 아니었어. 이렇게 너랑 우리 아들도 있고 예쁜 손주들까지 있는데 내가 그걸 몰랐단다. 나한테 이런 행복을 가져다 줘서 정말 고맙구나. 시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는데 저도 괜히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시아버진 그 이후에도 계속 저희 집에서 웃으면서 잘 지내셨어요. 진작에 은퇴하신 저희 친정아빤 지금 엄마와 같이 전원주택에서 지내시는데 가끔 저희 집에 오셔서 시아버지랑 같이 술 한 잔도 하신답니다. 사돈, 다음번엔 저희 집으로 오셔서 마당에서 고기나 구워 먹으시죠. 원래 고긴 이렇게 실내에서 먹는 것보다 밖에서 구워 먹는 게 더 운치 있고 좋지 않습니까? 아이고, 초대해 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그나저나 사돈께서 우리 며느리 정말 잘 키우신 덕분에 제가 이 나이에 이렇게 호강하지 뭡니까? 이런 귀한 며느리를 저한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시아버지와 저희 부모님께서 서로 덕담도 많이 주고받으시더군요. 그런데 저희 아빠가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저만 따로 불러서 이러시는 거예요. 선자야, 너 앞으로도 지금처럼 너희 시아버지 잘 챙겨드려라. 너희 시아버지가 신우이랑 연락 끊으셨다며? 그럼 너희 시아버지한테 남은 건 이제 너희뿐인데 그럴 때일수록 너랑 마서방이 더 잘해드려야 돼. 알았지? 저는 아빠의 그 말씀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당연히 그럴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시아버지와 평화롭게 지내던 중 저희 집에 폭탄 같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신우이였어요. 주말에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나, 우리 아빠가 연락을 하도 안 받길래 집에 찾아가 봤더니 집에도 딴 사람이 살고 있고 내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알아요? 그리고 오빠랑 세연이는 왜 또 내 전화를 안 받아요? 지금 가족들끼리 단체로 나 따돌리는 거예요? 세연이가 우리 아빠 여기로 빼돌린 거죠? 우리 아빠가 나한테 용돈 못 주게 하려고 빼돌린 거 맞잖아요. 그래요. 내가 아버님 우리 집으로 빼돌렸어요. 아버님이 하도 아가씨한테 돈 달라고 협박받으면서 시달리시는 것 같길래 제가 일부러 아가씨 몰래 우리 집으로 모셔왔다고요. 그래서 뭐 어쩔 건데요? 내가 무슨 우리 아빠 협박했다고 그래요. 아빠로서 딸한테 용돈 좀 줄 수도 있는 거지. 세연이가 왜 그것까지 참견하냐고요. 그럼 용돈 안 주면 술집 가서 일하거나 어머님 따라간다고 얘기하는 게 협박이 아니면 뭔데요? 우리 아버님이 아가씨한테 용돈 다 뜯기는 바람에 돈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고깃집에서 얼마나 고생하셨는 줄 아세요? 사장이랑 직원들한테 막말까지 들어가면서 진짜 힘들게 사셨다고요. 이게 다 아가씨 때문이잖아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요. 나도 돈 잘 버는 남자랑 결혼해서 눈만 높아졌는데 갑자기 이혼하는 바람에 억울해 죽겠거든요. 사람이 원래 생활하던 수준이 있는데 그걸 유지하려면 아빠한테라도 돈을 받아야지. 뭐 어떡해요. 그렇게 그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으면 아가씨가 투잡, 쓰리잡이라도 해서 그 돈을 벌면 되는 거였잖아요. 나요. 솔직히 그날 아버님한테 얘기 듣고 나서 아가씨한테 당장 찾아가서 머리채라도 뜯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아버님 딸이니까 아버님 마음 아프실까봐 그냥 참고 아가씨 연락만 차단한 거예요. 그런데 어딜 여기까지 찾아와서 행패해요? 아가씨 인생은 앞으로 아가씨가 알아서 살아요. 더 이상 우리 아버님 괴롭히지 말고요. 나 진짜 아빠 안 괴롭혔다니까요. 왜 저한테 그래요? 왜 나만 나쁜 사람 만드냐고요? 아직도 모르겠으면 집에 돌아가서 아가씨 행동을 곰곰이 돌아봐요. 그리고 제대로 반성할 때까지 우리한테든 아버님한테든 연락할 생각하지 말고요. 알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신우이를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예전엔 안 그랬다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참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그 후 저희는 여전히 신우이랑 안 보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한번 변해버린 성격이 되돌아오긴 힘들 거예요. 그리고 그 식당 사장은 결국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욕죄와 최저임금 위반으로 벌금을 맞게 되었어요. 저희가 끝까지 그 사장과 합의를 해주지 않았거든요. 물론 나머지 직원 2명도 벌금형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는 말했던 대로 그 일을 공론화시켰습니다. 제가 수집한 증거들만 가지고 인터넷에 그대로 글을 올렸는데 그 사장이 저희 시아버지를 괴롭힌 걸 직접 목격한 손님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소문이 워낙 크게 퍼져서 그런지 몇 달 안 가서 그 식당 자리에 다른 식당이 들어오더군요. 혹시나 그 사장이 식당 이름만 바꿔서 운영하는 건가 싶어서 한번 찾아가 봤는데 아예 다른 사장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소문 때문에 망해서 도망간 것 같더군요. 요즘엔 워낙에 소문이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저는 저희 시아버지가 겪은 상황을 직접 보니까 이 세상에 약자로 사는 사람들이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시아버진 귀가 아예 안 들리는 것도 아니고 시끄러운 데서만 잘 못 듣는 정도였는데도
저렇게나 귀머거리라고 무실당하고 모욕적인 막말까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 저희 시아버지보다 더 몸이 안 좋으시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얼마나 억울한 상황을 많이 겪으시겠어요. 저는 변호사로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세상이 돈 많고 건강한 사람들만 떵떵거리면서 사는 세상이 아니라 돈 없고 몸이 약한 사람들도 똑같이 어깨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해요. 그런데 그건 100% 법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법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세상이 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보다 못나 보인다고 해서 남을 무시하지 말고 똑같이 존중해주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선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럼 저는 더 좋은 세상으로 한 발짝 나아갈 준비를 하면서 이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웃음 넘치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